안녕하세요. 세로토닌 인성 행복한 아이의 세로토닌 습관 놀이를 강의하게 된 케이스 인문교육원 한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내 마음의 그 행복 바이러스가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고 세로토닌을 많이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지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 화가 날 때 또는 분노가 참아지지 않을 때 이런 자기 마음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우리는 자기 조절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때도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잘 듣기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사달라고 어떤 아이들은 마트에 누워갖고 구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조절력의 결핍에서 오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조절력의 결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FC라고 해서 아나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뇌 중에 OFC라고 하는 아나 전두 피질, 제가 말씀드린 자기 조절력을 관장하는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변형대와 그 심피질 사이 중앙에,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안화라고 하는 게 눈 안쪽에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정상 사이에서 우리의 그 뇌를 잘 관장을 해서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리게끔 도와주는 곳이 바로 OF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꽃밭에 들어가서 꽃을 이렇게 따려고 해요. 저것은 따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변형계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야 이 꽃은 따면 안 돼, 누군가가 보고 다 같이 즐겨야지 라고 그것을 제지해 주는 것, 그곳이 바로 심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 주는 OFC는 언제 발달이 될까요? 자기 조절력의 발달을 우리가 보면 자기 정신 기능 중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자기 조절력의 감정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태내에 우리가 태교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태내에 아이가 있을 때서부터 뇌는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신경 회로망이 발달되는 시기는 바로 3살까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이 3살 무렵에 뇌가 아주 발달이 많이 되고 신경 회로망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살까지의 OFC를 발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습관 형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첫 한 1년 동안은 엄마가 굉장히 아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아이가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나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젖을 물고 나를 찾을 때까지는 얼마나 그 아이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어요. 내 생활을 거의 이렇게 제치고 아이의 자고 일어나고 우는 그곳에 맞춰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잖아요. 이 생후 1년간은 아이에게 그 많은 사랑을 듬뿍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에게 그 애정이라고 하는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바로 이 통제력이 오는 그 이후의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FC의 발달을 위해서 생후 1년 동안 아이에게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각별하게 쏟았다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제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잘하시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건 잘하십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안 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OFC를 발달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3살부터 6살까지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유치원에서 그 1살, 2살까지 어떻게 만들어진 OFC의 발달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는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 퇴화하고 만답니다. 이 뇌를 퇴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습관 교육이 바로 3살부터 6살까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이 뇌의 활동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을 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습관 교육이죠. 이렇게 3살에서 6살까지의 습관 교육으로 인하여 아이가 자란다면 나중에 사춘기까지는 아주 무리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무렵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심하게 사춘기를 앓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조절력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보살핌과 칭찬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애정은 어떤 경우에만, 정말로 이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운다고 해서 마냥 그 우는 거 자체를 달래주고 안아주고 어르다 보면 이 아이는 그게 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는지, 그 아이가 정말로 엄마를 필요해서 우는지, 제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부모 맞죠. 정말 처녀 때는 정말 개똥도 더러워하던 저희들이 아이들 낳고 나면 어때요? 똥 냄새도 맡고 똥도 갈아주고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걸로 다 체크하잖아요. 그 정도로 부모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우는 게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는 것인지. 그래서 가끔은 울도록 내버려둬라라는 말들도 하세요. 아이의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다른 걸로 울지 않는다면, 필요로 해서 울지 않는다면 조금은 놔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정과잉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애정과잉이 지나쳐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그 좌절감으로 인하여 다른 분노와 폭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애정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방임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우리 보면은 요즘 부모 중에 정말로 아이를 이렇게 애정으로 키우는 부모의 어떤 또 한편으로는 방임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 때문에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잘 크지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잘 서도록 하는 거라면 그거는 방임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버려둬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큰다고. 라고 하는 그냥 무자비의 방임은 아이가 자기가 정말로 필요할 때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는 그것이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도 못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문제아가 됐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면에는 부모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집, 가정에 문제의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OFC의 발달이 3살까지 어느 정도 회로망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3살에서 6살까지는 습관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벌써 다 크고 우리 아이는 다 컸어. 그러면 이제는 과망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이 꼭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떤 세로토닌 습관에 의해서 관계되는 이 자기조절력의 근원인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끔은 충동적이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가끔은 너무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 흥분이 너무 지나쳐서 앞뒤 구분을 못하는 경우를 조절해 주는 것도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은 이 흥분과 분노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그러한 조절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절제와 통제가 있어야지, 적절히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책임감 있는 아이, 또 남을 잘 믿고 따르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세로토닌적 아이고 또 인성이 바로선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쳤다면 이제부터는 습관 교육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그죠. 옛날에는 마음은 내 심장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뇌를 알게 됨으로부터 마음이 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뇌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신경 조절 물질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잘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이 3가지의 물질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 소포가 다르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분노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과격해. 저 사람은 아주 활동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질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조절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조절 호르몬을 보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인데 여러분 도파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주 즐거움, 행복함 또는 우리가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애정 호르몬이라고 도파민을 또 얘기하지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는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도파민은 어떤 일을 할 때 흥미가 가장 많고 호기심이 많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마음을 조절해내는 그러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와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도파민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에게 항상 그 중독성을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을 계속해서 이 도파민은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주 격정적인 것, 이
우리나라가 격정의 어떠한 시대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격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파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격정은 항상 꾸준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해요. 어떠한 보상을 주면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은 과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한 번만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고 이 게임을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가끔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낱말 맞추기 게임. 이거 하나만 하고 그러다가 또 이거 하나만 하고 이런 어떤 여기에서 막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또 도달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계속 중독이 되면서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조절 이 도파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가 적절하게 나왔을 때는 애정이나 행복, 사랑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나오게 되면 그것이 중독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파킨슨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서 나오는 안 좋은 점이 또 도파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파킨슨병 알죠? 우리가 조금 떨림이 있다든지 자기 언어나 이런 게 조금 제대로 안 된다든지 어눌하다든지 우리가 옛날에 말한 약간 그런 뇌졸중 형상 비슷한 것이 이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많아지면 활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맘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도체에서 어떤 흥분과 또는 공격적인 것은 너무 많이 나왔을 때지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활력적인 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적절히 나왔을 때 나를 조절해 주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르아드레날린의 시스템을 작업의 뇌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너무 넘쳐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폭력적이 돼요. 우리가 일이 너무 나한테 과도하게 많았을 때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남이 뭐라 그럴 때 짜증이 확 나는 거. 그래서 그게 더 깊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입에서의 폭력, 몸에서의 폭력, 이런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해주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조절 호르몬 세로토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로토닌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겠구나 라고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종이 있대요. 그 중에 이 한 가지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잘 조절해두는 조절 호르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게임에 빠진다든지 이러한 중독성을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조절 호르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머리에서 기억력을 잘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을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그 역할을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학습의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공부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게 또 공부 호르몬, 학습의 호르몬이었어요?
도파민이었죠. 도파민이 예전에는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자라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재미없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엄마가 핸드폰 사줄게, 이번에 몇 등 하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게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는 아이라든지 또는 혼자 스스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도파민적인 성질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죠. 그런 아세톤콜린이라고 하는 기억력과 그것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이 학습을 잘 시켜주는 그런 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호르몬을 잘 조절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도 잘 되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항상 들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주 격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와 같은 아주 소소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죠.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면서 살짝 잡았을 때 날아가지 않는 새와 같은 것.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은 격하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낮지도 않은 이런 마음 상태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의욕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이 감정들이 자기의 삶을 생동적이고 활동적이게 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또 하게 되는데, 이 뒤쪽에서 습관놀이와 함께 세로토닌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사실은 세로토닌은 과해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자가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과해서 폭력이나 아까처럼 중독이나 이런 상태가 있는 건 없지만,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은 많아요. 우리가 7대 병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에 안 좋은 현상들이 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로토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리듬 운동과 또는 햇빛 쬐기를 통해서만이 세로토닌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리듬 운동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복적인 거는 계속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저작 운동이에요. 저작 운동 다 아시죠? 많이 씹는 거.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한 6,000번 정도는 씹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약간 말랑말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링크,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에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씹는 활동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씹는 활동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안 씹는데 한 200회 정도 씹는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작 운동은 뇌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저작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걷기와 체조가 우리가 리듬 운동 중에 가장 또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실 때 자가로 오시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 한번. 네. 아주 건강한 운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신 분? 그쵸. 우리가 이상하게 지하철을 보면 옆에 계단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라도 계단은 넌 계단 너무 싫다. 계단 잘 사용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기의 걷기 운동에 많은 저해 요소가 돼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이 그냥 걷는다고 걷기 운동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음악을 듣듯이 상쾌한 발걸음으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른 보폭으로 걷는 이러한 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햇빛쬐기죠. 우리가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먹는 것으로도 생성이 되지만 햇빛은 우리가 멜라토닌을 이렇게 생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죠. 멜라토닌을 생성되게 만드는 또 호르몬이 세로토닌인 거예요. 세로토닌은 아주 낮에 햇빛이 있을 때 많이 우리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이렇게 사라지다가 다시 또 생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안에만 있다든지 햇빛을 자주 못 본다면은 우리가 좀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는 만약에 영국에 산다면 조금 우울하잖아요. 저는 영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햇빛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 햇빛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생성해 주는 그러한 요인인데 멜라토닌을 합성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비타민 D에도 좋고 세로토닌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좋은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로토닌 습관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건강한 몸 습관, 행복한 마음 습관이 우리들의 세로토닌을 활기차게 생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먼저 올바른 식습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습관 하면은 먹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먹는 거,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규칙적인 것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꼽으라면 언제가 가장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다 알고 있죠. 아침. 그런데 아침이 가장 바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먹을 거야 하고 저녁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아침에 왜 정말로 식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까 세로토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거의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그 전날 먹었던 그 음식마저도 다 소화가 되고 아침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뇌는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아침에 몽롱한 기운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런 뇌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어라. 근데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근데 그 포도당이 정제된 게 더 좋겠구나. 요즘 그래서 과일 주스를 먹이고 가는 게 좋아. 그거 포도당이거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은 벌써 다 정제가 돼서 그 아이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금방 활력은 나지만 금방 없어지는 작용을 해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그거를 먹어서 걔가 다당류인 포도당으로 변하는 시간까지 에너지와 함께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침에 꼭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꼭 씹어서 네, 가족과 함께. 요즘 가족 식사를 같이 많이 준비들 하죠. 예전에는 엄마 혼자의 몫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저희도 그래요. 옛날에는 다 제가 하고 나와라 왜 안 나오니 이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밥을 차리면 아이들은 나와서 반찬이나 수저를 놔주고 남편은 끝나면 설거지를 해주고 이렇게 가족과 식사를 하니까 나와라 먹어라 이야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근데 엄마가 열심히 차려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준비하는 가족 식사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바빠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만날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은 우리 가족 식사 시간이야. 근데 외식은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정이
집에서 못한다면 외식이라도 가족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또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꼭꼭 씹는 그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밥을 한 몇 분쯤 드세요? 10분? 그죠? 10분, 15분. 야, 그래도 15분 정도는 많이 드신 거. 어떤 때 정말 후루룩 5분에 먹을 때도 있죠. 꼭꼭꼭 씹지 않는 거예요. 5분 안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꿀떡꿀떡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번 밥을 먹기 시작하면 한 수저에 30번 정도 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씹은 그 저작 운동이 내 뇌를 이렇게 치고 자극을 하니까 거기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에 생활이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는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혹시 밥 먹을 때 TV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저는 TV를 안 봐요. 근데 예전에는 TV를 안 보고 있다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TV를 트는 거예요, 거실에서. 아이들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도 다 같이 TV 앞에서 엄마 나는 만화 영화, 나는 뭐 서로 이러면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정말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그죠? 눈은 TV 속으로. 이러다 보니까 밥맛도 제대로 모르고 씹지도 않고 넘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이왕이면 TV를 끄고 식사를 하시는 게 가족과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요즘 아이들 핸드폰 켜놓고 그거하고 대화하면서 밥 먹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도 꼭 원칙을 정한답니다. 밥 먹을 때 TV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엄마가 해준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먹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에 가장 중요한 게 TV 끄고 먹기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하기, 꼭꼭 씹어 30번 먹기. 이것이 올바른 식습관에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예전에 그 두뇌 음식이라고 하는 KBS 스페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두뇌 음식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보면 ADHD 아이들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그런 비슷한 질환을 앓은 아이들, 또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두뇌 음식을 먹였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크푸드, 그러니까는 열량이 많고 또는 영양가는 별로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두뇌 활동이 좋아져서 이제 사례 중에 어떤 거는 정말 전교에서 꼴찌하던 아이가 뭐 전교에서 1등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아내에게 지금도 두뇌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의 아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토피가 생겨서 굉장히 긁고 다니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아이가 굉장히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나쁜 아이들과 자라면서 안 좋았던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먹는 것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영양제와 함께 음식을 해주고 나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건강해지면 학습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상황이 되면 아이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뇌 음식을 먹여서 좋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 등푸른 생선, 또 브로콜리, 바나나, 그죠? 그 다음에 청국장, 현미밥, 우유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이 많이 함유된 두뇌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여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에 근력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한 건강한 몸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토닌 걷기. 아까 반복적인 리듬 운동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토닌 걷기를 자주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 먹고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가까운 거리는 차가 아닌 같이 걸어서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걷기를 한다면 몸을 아주 반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중에 가장 좋은 내 두 다리, 이 두 다리로 건강한 몸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조. 여러분들 체조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새천년 체조라든지 많았죠. 그래서 항상 운동장에 나가면 체조부터 하고 시작했죠. 정말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체조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은 멈춤하고 섰을 때 고개라도 자주 돌리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지개라도 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 스트레칭을 앉아서 하는 체조라도 항상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 운동.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느끼죠.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어보면 운동한다고 합니다. 산을 가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가든지 수영을 하든지 그렇게 자기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부를 가꾸어서가 아니라 피부에서 윤이 나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를 만났는데 윤이 나서 물어보니까 요즘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기의 건강한 이너 뷰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몸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요즘 공부들 많이 시키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때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3학년 이전까지는 많이 뛰어노는 게 그 아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는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뛰어노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책만 읽고 오늘은 영어, 내일은 수학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인 아이들보다는 훨씬 긍정적이고 남도 배려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많이 체험하고 뛰어논 아이라고. 그러니까 3학년 이전에 학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운동을 많이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지구력도 강화가 되고, 그렇죠? 자세도 올바르게 돼서 우리 스쿼팅이나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허리, 이렇게 척추 운동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마음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의 근본이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세로토닌의 삶은 아이의 심신 발달이 아주 건강해야지만 발달되고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쁜 말을 쓰는 아이는 생각이 밝고 곱지요. 하지만 거친 말을 쓰는 아이는 행동이 거칠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명상. 이것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 습관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연을 나가서 벗하는 거. 우리가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새소리, 바람소리 또는 물소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바다로 많이 여행들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서 발달에 이 자연과 친하기 또는 고운말 쓰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한 마음 습관을 기르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면 좋으냐면 명상. 그렇죠? 명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심신수련원에 가서 명상법을 배워서 이런 명상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명상은 내 호흡을 가다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잠깐 복식으로 숨을 쉬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무슨 흥분할 일이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3번만 숨을 크게 쉬라고 하죠. 이것도 명상의 한 방법이에요. 이 명상이 잘 된 아이들은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너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눈 감고 3번만 숨을 크게 쉬어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떠한 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방법은 어떠한 것을 배워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호흡 고르게 복식으로 해주는 것. 그것은 시험 보기 전에 떨린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무엇인가 발표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심호흡은 내가 호흡을 하면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나를 평안하고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심호흡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호흡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 맞죠? 소소한 것에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표현력이 혹시 없는 남편하고 사시나요? 표현력이 많은 남편하고 사시나요? 중간이에요? 저는 표현력이 정말 없는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남에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해도 귀담아 주지 않는, 대꾸해 주지 않는 남편 덕에 말이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거 사실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되게 쑥스러워요. 하지만 지금도 어떤 부모들은 커다란 자기 자녀 저녁에 들어오면 아유 들어오느냐고 힘들었어, 사랑해,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표현해주는 부모가 있대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정말로 잘못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습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잘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마울 때 너한테 정말 고마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이가 그냥 할까요? 부모가 앞서서 내가 그 아이 앞에 얼굴을 보고 엄마 따라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 뒷모습으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부모대로 닮고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표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명상할 줄 알면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마음 습관을 저절로 길러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세로토닌 습관 놀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그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뇌 속에 3개월, 3년 안에 꼭 이렇게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OFC라고 하는 안아전두피질이라고 했죠. 그것이 그 3년 안에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만들어내는 기본은
식습관, 그 다음에 몸 습관, 행복한 마음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은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그 아이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서 2016년도도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지나서 나가면 점심을 먹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시작하십시오. 밥 먹을 때 30번 꼭꼭. 그 다음에 아이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사랑해 라는 말을.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산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걷고 달리고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로토닌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